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우리 기본서로 확인을 해 드릴게요. 395페이지 보면 거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나오죠, 그죠? 그러면 허수아비 그림 중에서 여기 뭐였죠? 원시적 불능인데 전부 불능이 있었죠, 그죠? 근데 미친놈 매도인이 안 미친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 요건 보면 한가로 2번에요. 계약 체결 시 일방 당사자가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고요. 3번 상대방은요. 제주도에서 사는 매수인은 미친놈이 아니어야죠. 안 미친놈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능에 대해 선의이고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무슨 책임이었어요? 불법행위 책임 그랬죠. 실내익 배상이었죠. 책임 범위 나올 거예요. 그런데 넘겨보시면 396페이지입니다. 양가로 4번 계약 교섭에 부당한 중도파악이 있었죠. 이건 계약의 세계가 아니었죠. 그래서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이잖아요. 한가로 2번에 불법행위 성립한다 그랬죠. 한가로 3번에 배상 범위 역시나 뭐였어요? 실내익 배상 그랬죠. 다만 거기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실내 손해에 한정되는데 예컨대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 준비비용 나오죠. 준비비용 이것은 실내익 손해배상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또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고 이행비용 지급에 대하여 계약 교섭이 진행되었다며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2번 그러나 계약교섭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동그라미 3번 항상 정신적 손해, 그죠? 정신적 손해도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398페이지 보면 이제 계약의 효력 나오죠, 그죠? 그러면 398페이지 박스 2번에 쌍무계약의 효력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뭐 성립상, 이행상, 존속상, 결련성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고요. 다만 이행상 결련성이 뭐예요? 마지막에 보면 동시행항변권, 존속상 결련성에서 위험부담 문제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나온 게 뭐라고요? 동시행하고 위험부담이다. 그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쌍무계약의 더 넓은 게 유상계약이었고 유상계약의 효력으로서 뭐가 나왔어요? 담보책임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399페이지 보면 양가로 2번에 동시행항변권 나오죠. 자, 이거 일단 건너뛰시고요. 건너뛰시고 쭉 넘겨보세요. 그러면 404페이지 뭐가 나와요? 위험부담 문제가 나오죠? 자, 위험부담 또 허수아비 중에서 오른쪽 아래 그림이 있었죠?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 이게 위험부담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405페이지 보면 맨 위에 한가로 2번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나오죠? 자, 537조 보면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나오죠. 그죠?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누구예요? 매도인 A였죠. 상대방 B의 3억 원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같은 거, 중도금 같은 거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다만 이제 거기 뭐가 나오냐면 동그라미 2번 효과에서 니은번 대상 청구권이라는 게 나오죠. 대상 청구권이 뭐냐면 자, 우리 허수아비 그림에서요. 허수아비 그림에서 오른쪽 아래 부분이 있었죠. 그죠? 오른쪽 아래 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채무자의 책임 없는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 그래가지고 여기가 첫 번째가 쌍방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 이렇게 봤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뭐 자연재해다. 그죠? 혹은 옆집 화재로 그랬죠? 옆집 화재로. 혹은 뭐 수용돼 버렸다 이런 경우였죠. 그죠? 이런 경우인데 여러분 위험부담 문제는요. 위험부담 문제는 자 계약 체결을 했죠. 근데 소유권 이전해 주기 전에 불타 없어졌을 때 문제입니다. 내가 이미 다 소유권 이전해 줘 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 관심도 없죠. 내가 판 집이 불탔네 그러면 이거 안 됐네 이러고 마는 것이지. 내가 뭐 위험을 부담하고 말고 그럴 일이 발생하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위험부담 문제는 언제라고요? 계약 체결을 했는데 내가 소유권 이전해 주기 전에 후발적으로 불타 없어졌는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라고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까지 다 해줘 버렸는데 나는 위험부담 문제를 부담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설령 잔금을 덜 받은 게 있다 하더라도 다 청구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건 위험부담 문제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쌍방 기책 사유 없다 했을 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자, 부동산 3억 원. 그런데 의정부활 이제 옆집 사재로 뭐 불타 없어졌다. 3억 원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A는 피보고 B는 피볼 일이 없다. 채무자가 위험 부담한다.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수용우 경우인데 수용우 경우 이게 보상금이 나온대요. 보상금. 4억이 나온대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어이구 내가 3억 원 주고 부동산을 가져왔는데 수용됐더라면 4억 벌 수 있었죠. 그죠? 그랬을 때는 이럴 수 있어요. B는 선택할 수 있어요. 위험부담 선택해서 3억 원 안 주고 그죠? 소유권 안 가지고 3억 원 안 줄 수 있다고. 이건 위험부담 문제예요. 그런데 위험부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이게 이제 아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그랬잖아요. 채무자가 피본다. 위험부담 그랬는데 위험부담 문제로 풀지 않고요. 그냥 돈 줄게. 3억 원 줄게. 대신에 부동산 주는 것처럼 보상금을 나에게 줘.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대상청구권. 이 대상청구권 개념 어디서 한번 나왔었죠? 시어취득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시어취득 제3자에게 수용됐을 때 그죠? 네,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그랬었잖아요. 이럴 수 있다고요. 물론 이 보상금을 자 이미 A가 받았다 그러면 보상금 4억을 나에게 줘. A가 아직 받지 않았다 그러면 보상금 청구권을 나에게 이전해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뭐 B가 LH공사한테 뭐 직접 청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대상 청구권 문제예요. 그래서 수용됐을 때는 매수인 B로서는 위험부담 선택해서 3억 원 안 줄 수 있고요. 대상 청구권 행사에서 3억 원 주고 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은번 대상 청구권 문제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수용도구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에 가름하여 취득하게 될 수용보상금에 대해 채권자는 B죠. 그죠? 자신의 반대급부 3억 원을 이행하면서 보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처럼 보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대상 청구권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위험의 이전 시기 그랬죠. 부동산 매매에서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줘버리면 나는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버려요? 위험이 이전된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자, 넘기세요. 40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부담이 있다고요. 그죠? 538조. 이번에는 동그라미 2번 뭐예요? 채권자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죠. 채권자 기책사유 있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죠? 기책사유. 자, 그래서 1항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요. 자기 채무를 면하는 대신에 3억 원 이행 청구할 수 있었죠.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될 때도 같다. 2항 전항의 경우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어땠어요? 자기 채무 면함으로써 3억 원 받았으니까 양도소득세 1,000만 원만큼 이익을 얻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399페이지로 다시 와보세요.
뭐가 나오죠? 동시행항변권 나오잖아요. 동시행항변권. 자, 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시행항변권은 공평의 원칙상 네가 안 주면 나도 안 준다는 거죠. 그죠? 네가 줄 때만 나도 준다. 그거잖아요. 이게 바로 동시행항변권이죠.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매돈이고 여러분이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행기에 등기 서류 들고 온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행 제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준 것을 이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잔금을 안 들고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때요? 이행 제공했지만 이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안 하겠죠? 혹은 여러분이 안 나타나 버렸다. 그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행 제공했지만 이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령 지체 상태에 있게 되죠. 그런다고 그래서 5월 1일 날 내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이행 지체 책임을 집니까? 아니죠.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요. 왜요? 동시행항변권이 있으니까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동시행항변권은 영구히 안 주겠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줄 때까지 나는 안 주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줄 때 주겠다 그거죠. 그래서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라 연기적 항변권이다.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네가 안 주면 나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고 있어도 채무 불이행 아니에요. 그때 내가 여러분한테 카톡으로 나는 이제부터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하니까 안 준다. 이렇게 꼭 문자를 보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장하지 않더라도요. 당연히 뭐예요? 동시행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황당하게 저한테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황당해도 법정에는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에 불출석하면 의제 자백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법정에 나가죠. 그럼 법정에 나갔으면 나는 이제 어때요? 최소한 제가 안 주길래 나도 안 줬다. 동시행항변권이란 말은 모르더라도요. 주장을 해줘야 된다. 원용, 주장이에요. 원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판사가 알고 그래서 안 줬구나 하고 판결을 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는 원용을 해줘야 돼요.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랬더니 이 원용이 받아들여지면 동시행항변권 주장이 인용됐다고 그래요.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원고는 대금을 지급하고 그와 상한으로 피고는 소유권을 이전하라. 그래서 상한 이행 판결, 상한 급부 판결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고 패소 판결이 아니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인 상한 이행 판결, 상한 급부 판결 내린다는 건데 이게 어디에서도 나왔어요? 유치권 항변이 있을 때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죠. 유치권 항변이 받아들여졌을 때, 동시행 항변권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99페이지 보면 동시행 항변권 나오는데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거기 그 400페이지 보면 박스에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의 차이 나오죠. 거기 공통점 3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소송에서 문제된 경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인 상한이행 판결 나오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유치권하고 동시행항변권.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동시행이냐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쌍무계약이란 거 뭐예요? 계약이 하나죠. 그죠? 하나죠? 근데 쌍방 당사자가 같은데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할 때 공평의 원칙상 동시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요. 자, 100번지 부동산을 3억에 또 갑하고 을하고 이번에는 200번지 부동산을 2억에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별개의 약정이죠. 별개의 약정. 별개의 약정이라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건 동시행이죠. 이거하고 이것도 동시행이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동시행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개의 약정일 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행 앙변권은 계약법에서 나오죠. 계약법은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 이무규정, 이무규정이잖아요. 그래서 별개의 약정이라도 그죠? 특약이 있으면 어때요? 특약이 먹힌단 말이에요. 특약이 먹혀서 어때요? 동시에 이행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동시행으로.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하고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서로 간에 동시행하자 이럴 수 있다고요. 자,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의 매매 계약에서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효력이니까 당사자가 갑하고 을 같죠. 그죠?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힌트죠. 그죠? 그래서 이번 29회 때도 시험에 나왔습니다만 자, 갑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있는데 경매 신청해서 을이 경매로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 소멸하죠. 그리고 병은 어때요? 배당 절차 참가해서 배당금을 받아갔겠죠. 이러고 끝나버리죠. 그런데 이 경매가 어떤 사유로 무효가 됐대요.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소유권은 갑에게 다시 반환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뢰등기가 말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소됐던 저당권은 회복이 돼야 되겠죠. 회복. 그리고 병은요. 받았던 배당금 있죠. 그죠? 이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환해줘야죠. 반환. 반환해줘야죠. 그죠? 누구에게 반환해주는 거예요? 을에게 반환해주는 거죠. 그죠? 이게 동시행이냐? 그 말이에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당사자가 다르잖아요. 당사자가 다르죠? 그래서 어때요? 동시행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선의행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선의행 문제도 아니에요. 선의행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별개의 문제예요. 이걸 먼저 하든 이걸 먼저 하든 뭐 상관없어요. 다만 동시행 관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행 아닌 거 또 뭐가 있냐면 갑이요.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거든요.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갑이 국민은행에게 변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변제하죠. 그죠? 변제하면 저당권은 소멸해요, 안 해요?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죠. 언제? 말소 등기 했을 때 말소 등기 없어도죠. 그죠? 따라서 굳이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를 동시행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요. 변제하면 말소 등기 없어도 소멸하니까. 그래서 변제가 뭐예요? 선의행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저당권뿐만 아니라 여러분 양도담보나 담보가등기도 뭘로 봐버려요? 담보가등기도 저당권으로 봐버리잖아요. 저당권으로 봐버리니까 자, 변제하고 양도담보나 담보가등기 말소도 동시행이 아니겠죠. 네, 변제가 선의행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아시죠?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이게 뭐예요? 자, 반드시 임대차가 끝난 후죠. 보증금 전부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라도 해놓고 이사가라고 그랬죠. 어디 가서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소세지 관할법원 그랬죠. 소세지 법원 관할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에서 등기소 촉탁해서 우편으로 촉탁해서 강제로 임차권 등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임차권 등기를 했죠. 임차권 등기를 했으며 이사 가더라도 어때요? 여러분이 임차인으로 살던 집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인데 나중에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보증금 반환해 줄 테니 임차권 등기 말소해달라. 동시행이냐? 아니라고요. 이때는요. 임대인이 잘못했잖아요. 임대인 보증금 반환이 뭐예요? 보증금 반환이 이게 뭐예요? 선의행이라고. 이게 선의행 의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선의행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의행인 거 두 개 꼭 기억하시고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되게 쉬워요. 뭐 잔금 치를 때 어때요? 등기 서류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 죄송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플러스 열세가 동시행이고
임대차는 어때요? 보통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러면 보증금 반환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열세가 동시행이겠죠. 전세권은요. 은행 지점 전세권은 이미 등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열세만 주면 안 되고 열세 플러스 전세권 말소 등기 서류가 전세금 반환과 동시행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행도 동시행이죠. 근데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대요. 그러면 무효 취소되면 어떻게 돼요? 무효 취소되면 부당이득, 해제되면 원상회복. 그것도 서로 간에 뭐예요?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쉬워요. 쉬운 건데, 자, 조금 어려운 것들 보시면 뭐가 있냐면, 갑하고 을하고요. 부동산을 또 부동산하고 교환계약 했어요. 교환계약. 이거 서로 간에 동시행이잖아요. 동시행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갑의 잘못으로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손해배상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일성을 유지해서 바뀐 손해배상하고 이거하고 서로 간에 여전히 뭐다? 동시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동시행이냐면 여러분 상호명의신탁 있잖아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도 그러죠. 그게 뭐였어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단독 소유하기로 했으면서도 등기는 어떻게 한 거? 공유 등기한 거 있죠? 공유 등기한 거. 이게 뭐예요? 상호 명의신탁 그러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명의신탁, 이 상호 명의탁,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면서 서로 분할해서 단독 소유로 등기할 때는 무슨 등기하느냐 그랬더니 지분 이전 등기를 한다고 그래요. 지분 이전 등기. 이게 서로 간에 뭐예요? 동시행 관계다 그러는 거죠. 동시행 관계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지. 자, 이때는 이미 분할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어요. 분할 청구는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이제 하나 좀 특이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봐 두시는 거죠.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었죠. 그죠? 중도금 사례 있었잖아요. 중도금 사례.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였냐면, 뭐 계속 듣다 보면 뭐 알게 되겠죠. 여러분이 매수인이다. 계약금 3월 1일, 4월 1일 중도금이죠. 그리고 5월 1일 잔금이잖아요. 잔대금.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선행이잖아요. 선행인데 잔대금 뭐예요? 이것은 등기 소리하고 동시행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중도금을 안 줬어요. 채무 불이행이죠. 그죠? 저는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해지 안 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해지 안 하고 손해배상 뭐예요? 지연이자 지연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지연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 두 가지는 선행이잖아요. 등기소를 주기 전에 줘야 될 선행이죠. 그죠? 자, 그런데 선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자, 5월 1일이 됐어요. 그래서 5월 1일이 됐다. 그런데 내가 등기소리 안 주면 여러분 반드시 당연히 잔대금 안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동시행 관계인 잔대금 안 주는 건 이해하는데 중도금하고 그에 따른 지연배상은 선행 아니냐 먼저 줘 그랬을 때 여러분 줄 필요 있느냐? 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선행 의무라도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해 버리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선행 의무가 뭘로 바뀌어버리냐면 동시행 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잔금날 이후로부터는 지연배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선행 의무도요. 5월 1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중도금 하나, 지연배상 하나, 잔대금 하나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등기 소류하고 동시행 관계가 돼버립니다. 이 판례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가
그 기본 강의 때는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시험장 가가지고는 뭐 이런 거 기억할 틈도 없어요. 그 내용을 죄송합니다. 내용을 막 연상할 틈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상, 그죠? 이건 뭐예요? 자살이죠. 그게 아니라 자상, 자살도 금지되어 있는 자상 금지 그랬죠. 즉 뭐예요?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 있죠. 그죠? 이것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는 상계가 어떻게 돼요? 금지예요, 금지. 자상 금지. 반대로 말하면 수동 채권은 어떻게 돼요? 수동 채권은 상계 가능한 거예요. 상계 인정. 자상 금지요, 자상 금지. 이것도 기억하셔요. 그러면 교재 보면 401페이지 보면 관련 판례 나오죠, 그죠? 관련 판례. 자, 이거죠, 그죠? 중요해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 판례 나오죠, 그죠? 그 다음 판례 보면 이거죠, 그죠? 네, 이 판례인데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지체한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하나, 이에 대한 잔금 지급일까지 지연 손해금 하나, 잔대금 지급 채무 이 세 가지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쓴다 그 말 나오죠, 그죠? 따라서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따른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그 위에 동그라미 A번 선이행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이행을 지체한 선이행 의무자도 어때요? 상대방 청구에 대해 동시행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그러죠. B번은 이건 뭐였냐면 자, 불안해서 못 주겠다 그죠? 불안해서 못 주겠다. 불안해 항변권 말하죠. 여러분이 매수인이다. 4월 1일 날 중도금 선이행인데 매도인이 부도나 버렸대요. 그러면 중도금 선이행 의무라도 불안해서 못 주겠다 그래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중도금 잔금 한꺼번에 줄 테니 등기소리 넘겨줘. 동시행하게 이러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402페이지 이제 위에 있는 관련 판례 나오죠.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것도 뭐냐면 봐보세요. 잔금날 내가 이행 제공했거든요. 매도인이 등기소리를 들고 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잔금 안 들고 온 거죠. 그럼 제가 이행 안 했겠죠. 여러분 수령 지체 상태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일주일만 연기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일주일 후에 만났을 때 내가 등기소리 안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미 과거에 한번 이행 제공을 했으니 잔금 먼저 줘 그랬을 때 여러분이 주느냐? 여러분 줄 필요 없어요. 과거 이행 제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동시행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 지체에 빠지겠다 하더라도요.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행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 나오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효력 보면 맨 아래 보세요. 맨 아래 보면 동그라미 2번 보면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기억번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장하지 않아도 어쩐다고 그랬어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와 같은 효과는 비록 이행 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행 거절 권능 존재 자체로 이행 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거기 관련 판례 보면 채무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 지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상계금지요. 자상금지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소송상의 효력 나오죠. 기억번 법원은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하는 자 원용 주장이 없으면 항변권 존재를 직권으로 고려하지 못한다. 그래서 법원 가서는 주장을 해주라고요. 그러면 니은번 어떤 판결을 내린다고요? 원고 패소 판결이 아니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인 상한이행 판결, 상한급부 판결을 한다 그랬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403페이지 펴보시면 한가로 5번에 동시행 항변권 인정하는 경우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비읍본 보세요. 아까 변제에서 담보가등기 말소는 동시행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등기 담보법에서 청산하고 소유권 가져올 때 있잖아요. 청산하고 소유권 가져올 때 그때 청산금 지급 채무와 목적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또 판례가 인정한 경우 나오는데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거기 비읍본 보면 갱신 청구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시가로 매매 계약 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니까 뭐예요? 동시행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의 건물 명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다 그랬죠. 이응범 보시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뭐예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이거죠. 상호 명의탁. 이때 이게 해소되는 경우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동시행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이미 분할의 합의가 있으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기억본 보면 변제가 저당권 말소보다는 선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억본 자, 담보물이 없이 차용증만 받고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변제하고 영수증 교부는 뭐겠어요? 당연히 동시행이겠죠. 근데 3번 판례가 부정하고 있는 경우 나오죠. 그죠? 자, 거기 니은번 보면 저당 채무 변제와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변제가 선행이죠. 그 다음에 디귿번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있었죠. 자, 이거 말이에요. 이게 선행이다 그랬죠. 넘겨보세요. 리얼번 양도담보에 있어서 혹은 담보가등기 변제가 선행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미음번 건저당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됐죠. 경매 무효가 됐다. 낙찰자, 의뢰, 채무자,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하고요. 건저당권자, 병의, 낙찰자, 의뢰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동시행 마쳤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407페이지 어디 넘어오시냐면 자, 407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오죠? 자, 여기 보도록 할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요. 자, 봐보시면 자, 맨 처음에 개념을 잘 잡아 놓으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하는데 자, 갑이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한테요. 그런데 매매 대금은 제3자 병에게 줘 이랬을 때 여러분이 을이다 이런 계약하면 안 돼요. 왜냐? 나중에 갑이 변심해 가지고요. 빨리 그 대금 줘 그랬더니 야 병에게 주라며 그랬더니 또 갑이 내가 언제 그랬는데 그러면 소송해야 되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약하면 안 되는데 자, 갑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불안하면 계약서에 아예 명시를 해버리자. 매매 대금은 병에게 통장 번호 줬고요. 여기다 입금하기로 한다 이래버리면 아무 문제 없죠. 그때는 계약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약했단 말이에요. 병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그러면 그 병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이 한 줄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3자 약관이라고 그러고요. 이처럼 제3자 약관이 있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래요. 현실에서도 종종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라고요. 그러면 이 3자를 위한 계약도 쉽게 말하면 뭐 보험계약도 여기 해당되지만 우리는 쉽게 말해서 단순화시키면 매매계약이고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갑하고 을이란 말이에요. 제3자가
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제3자는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은 권리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없다.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자고 요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죠. 그죠?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요약자 그러죠. 요약자. 승낙한 사람 을을 뭐라고 그래요? 낙약자 그렇게 표현해요. 낙약자. 자, 그래서 3억 원 주라고 그랬는데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제3자 혹은 수익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수익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요. 3억 원을 줘라. 왜 안 주느냐? 빨리 줘 하고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요약자죠? 여기가 누구냐면 채권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이 누구냐면 여기가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자죠.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가 돼요. 네, 채무자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이렇게 봐두시라고요. 그런데 요낙보 그랬죠. 그죠? 네, 여기를 보상관계라고 그러는데 보상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요낙보 여기를 이제 기본관계라고도 합니다. 기본관계 요낙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갑하고 병관계 있잖아요. 갑하고 병관계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대가관계라고 그래요. 대가관계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가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보상관계 기본관계 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기본관계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갑하고 을관계, 뭐 요약자, 낙약자 관계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보상관계 흠결은 당연히 계약에 영향을 미치죠. 봐보세요. 을이 사기 강박으로 이 계약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계약 당사자 갑이 취소할 수 있을 테고 갑이 을을 사기 강박했다 그러면 을이 취소할 수 있겠죠. 또 갑이 채무 불이행했다 그러면 을이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을이 채무 불이행하잖아요. 채무 불이행해도 제3자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 해제권이 없습니다. 취소권 해제권 없어요. 해제권이 없는 거예요. 없고요. 누가 해제할 수 있어요? 요약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할 수 있다. 그런 거. 여기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을이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갑이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제3자 병은 해제권 없다고 그랬죠. 다만 뭐는 있냐면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특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요. 또 원래 부동산하고 매매대금 3억 원이 동시행관계잖아요. 동시행관계 그러죠. 동시행관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동산하고 3억 원이 동시행일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낙약자는 보상관계에서 생긴 항변권으로 제3자에게 대양,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지문으로 내면 낙약자는 대가관계에서 생긴 항변권으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X가 되겠죠. 또 보상관계의 흠결은 계약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대가관계 흠결은 전혀 계약에 영향을 안 미쳐서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을이 오지랖 넓게 물어봤어요. 누군데 여기 3억 원 주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가 뭐 딸이어서 그런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애인이었대요. 그런다고 그래서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그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냥 아우 딸이라고 그러더니 애인이네 하고 피식 웃고 말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상관계 흠결은 계약에 영향을 미쳐도 대가관계 흠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보상관계에서 생긴 항변권으로 제3자에게 주장 대항할 수 있지만 대가관계 흠결을 이유로 대가관계에서 생긴 항변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X라고요. 자, 그런데
갑이요 3억 원 병에게 빌렸어요. 여기가 채권자였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부동산 팔면서 3억 원을 병에게 줘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을이 물어봤어요. 야 너한테 3억 원 주랬는데 받을 거야? 물어봤어요. 근데 병이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 왜냐하면 민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했는데 대답이 없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대로 갑에게 받겠다 이거지 을 너에게 받지는 않겠다 그거라고요. 근데 받겠다 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죠.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직접 청구권이 생겨요. 직접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병은 을에게 야 준대더니 왜 안 줘? 빨리 줘 이러는 거예요. 직접 청구권이 생기는 거라고요. 직접 청구권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제3자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립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 했거든요. 했어도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갑은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할 때 병의 동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병이 나는 해지한지 몰랐어. 선의자야 보호해줘. 되나요? 뭐가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두 번째 동그라미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선의 제3자 보호되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죠? 107, 108, 109, 110 해제 후 가담법 있었죠. 그런 거 있었는데 그때 제3자로서 보호받는 선의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뭐 소유권을 취득한 자, 지상권, 전세권, 가등기, 가압류권자 있었죠. 그죠? 근데 아예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없는 자 있었잖아요. 제3자가 될 수 없는 자, 제3자가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없는 자, 아예 못 받고 공부한 게 뭐였어요? 첫 번째, 포괄승계인이 있었죠? 포괄승계인. 누구 말이에요? 상속인 말하잖아요. 그리고 얘 말하지. 얘였죠?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말하죠. 그죠? 제3자 말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본인 있었죠. 그죠? 본인은 제3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A하고 뭐 C의 대리인 B하고 계약을 하는데 통정 허위 표시했단 말이에요. 무효죠. 그죠? 무효죠? 이건 무효. 권리취득 못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나는 선의자니까 보호돼서 나는 권리취득에 이럴 수가 없죠. 통정 허위 표시면 본인에게 법적 의무를 기소할 수가 없죠. 네 번째가 뭐였어요?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자였죠. 건물을 매수한 자 그랬죠. 그죠? 건물 매수한 자 그랬죠. 자, 그래서 갑을인데 이게 뭐 통정의 표시로 무효다 그랬을 때 이 토지를 매수한 자는 선의자는 보호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얘가 아니라 뭐예요? 건물 매수인 을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자. 얘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니까 얘가 뭐 선의자로서 보호받는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관계없는 일.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제3자가 될 수 없는 자. 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아무튼 방금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도 어땠어요?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갑은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병의 동의도 필요 없었죠. 그러면 해지하면 온상회복도 서로 간에 갑하고 을 사이에 이루어지지 병하고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수익의 의사표시 한 다음에 둘이 짜고서 합의로 자 3자를 위한 계약을 소멸시키거나 혹은 2억으로 변경시키거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도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는 할 수 있지만 합의로 뭐 합의해제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봐두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삼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다? 갑하고 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자기 아들이 을에게 3억 원 빌린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갑이 부동산 팔면서 내 아들이 3억 원 너한테 빌린 게 있다며 3억 원 우리 아들에게 줘 이러는 것처럼 내 아들에게 받을 돈 3억 원 채무를 면제해줘 이럴 수 있겠죠. 이것도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채무 면제도. 그 다음에 이거는 공식적으로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갔는데 기출문제로 한번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이 나한테 1억 원 빌려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채권자고 내가 채무자죠. 여러분이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채무도 인수가 돼요. 우리 형이 대신 갚겠다. 이걸 채무인수라고 그러거든요. 이 채무인수 계약은 형하고 나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쏙 빠지고 우리 형이 갚기로 했다. 면책적 채무인수. 이건 3자 간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나도 갚을 수도 있고 우리 형도 갚을 수도 있다. 이것을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그래요. 중첩적 채무인수는 어쩌냐면 나도 갚고 우리 형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죠? 3자 관계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3자를 위한 계약이니까요. 한번 우리 그 407페이지 나오니까요. 여기 보시면 되는데 거기 407페이지 맨 아래 보면 동그라미로 보면 계약의 당사자 나오죠. 그죠? 당사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408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제3자 약관이라는 용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가로 3번에 채무인수와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오죠. 병존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공식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갑니다. 이행인수라는 것도 있는데 이행인수는요. 채무가 인수되질 않는 거라서 이런 것은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 판례 내용이라서 제가 집어넣기는 했는데 구색 갖추려고 내놓은 거예요. 우리 공식적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출현 후 원인관계, 보상관계, 기본관계라고도 하고요. 대가관계 이런 용어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양으로 3번에 409페이지 성립요건. 자, 제3자 약관이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때 동그라미 2번 제3자는 뭐예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자연인, 법인 불문한다. 그런 말 나오죠. 동그라미 3번 제3자 권리에서 제3자에게 취득해 하는 것은 채권도 물권도 그 다음에 채무를 면제해 주는 계약도 다 해당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410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3번에 제3자에 대한 효력 나오죠. 그죠? 다 설명 내용 드린 거죠. 그죠? 자, 수익의 의사표시란 동그라미 2번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오시면 411페이지 양가로 5번에 요약자와 낙약자에 대한 효력 나오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넘기시면 거기 보시면 거기 그 412페이지 나오죠. 그죠? 자, 542조 좀 어려운 표현인데 시험은 잘 나와요. 채무자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을은. 539조 계약에 기한 항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권, 보상관계에서 생긴 항변권이죠. 기본관계에서 생긴 항변권 혹은 요약자하고 생긴 사이에서 생긴 항변권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뭐예요? 대항,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걸 틀린 지문으로 내면 대가관계에서 생긴 항변권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X고요. 동그라미 2번에 최고권 나오죠. 그죠?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 적에 수익의 향수, 받아서 누린다 여부를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마지막 계약법 총론 마지막인 계약 해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